예, 송 박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5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식품산업과 농업과 연계인데, 뭐 이게 농업 부분 측면보다는 좀 식품산업 측면에서 좀 문제를 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좀 소비지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이제 식품 어떤 가치 사슬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연계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020년 약 7조 달러 규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식품 시장이 이제 자동차 시장이 한 4.7배, IT 시장의 6.9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기준이 합니다만, 전체 식품회사, 상장된 식품회사의 어떤 매출액이 이제 글로벌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수출 규모를 봐도 자동차 반도체의 10% 미만으로 사실 글로벌 식품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국내 농업과 연계를 통한 어떠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품 산업 전체적으로 농업하고 이게 비교 이제 같이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푸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제 식품 산업, 농업을 포함한 식품 산업 전체의 어떤 그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식품 산업의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농업 부분도 일정 정도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크레이 추산이긴 하지만 식품 부가가치가 130조 원 정도 그래서 약 10% 내외 정도의 어떤 전체 산업 규모의 부가가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게 뭐 이건 뭐 어쨌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유발 개수, 고용 유발 개수 제가 한 거는 뭐 그만큼 식품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농업 부문에도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그렇게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식품산업 규모는 유통업을 포함하면 약 410조 원 규모고, 유통업을 제외하면 약 19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농림업이 지금 한 47조 원 규모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식품산업은 유통업 포함해서 한 13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농림업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식품산업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동인은 아무래도 농림업보다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 외식업이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식품산업을 이야기할 때 유통업, 외식업, 제조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유통업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요. 유통업이 종사하는 뭐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도소매업 업체 수를 보시면 약 현재 한 18만 개 정도의 어떤 업체가 있고, 종사자도 약 한 49만 명 정도의 어떤 종사자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한 추세는 큽니다. 그리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식업도 전체적으로 2015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약 65만 개 정도의 외식업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가 약 190만 명, 약 200만 명 가까운 종사자가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5인 이하의 어떤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한 86%를 차지해서 전체적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상태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한식당이 전체적으로 한 30만 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로는 한 51조 원 이렇게 하는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뭐 밑에 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외국식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좀 작은 그런 형태다라는 것도 저희가 일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주로 이용해서 그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식품 제조업이 아무래도 농업 부분과 연계가 가장 활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식품 제조업 같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40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종사자 수는 한 8% 정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부가가치율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고 있지 않아서 규모화가 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어떤 부가가치율 증가는 없는, 반대로 또 감소된 역할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품 제조업체를 이제 지역별로 저게 좀 살펴보면 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경기도 지역의 약 26% 정도의 사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식품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원료를 받아서 강화하는 식품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서의 어떤 식품 산업의 어떤 성장은 좀 어려운 상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품목별로 보면 뭐 사업체 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치, 김 같은 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건 나타나지만 출하의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육지동물 포장육이라든지 배합사료 등과 같이 주로 뭐 단일 제품 또는 수입산 원료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10위권 안에 다수 포진을 하고 있어서 국산 원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제품 개발의 R&D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6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제조업체의 평균 R&D가 매출액 대비 한 3.4% 정도에 비해서 식품 제조업체는 평균적으로 한 0.6% 정도로 해서 사실상 뭐 R&D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식품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원료 중에 국산 비율이 식품 제조업체만 봤을 때는 한 21% 정도입니다. 뭐 물론 비식품까지 합치면 밑에 오른쪽 그림에 보이듯이 한 31%까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국산 이용률을 2011년부터 16년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뭐 아마 12년도는 아마 조사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1% 수준에서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국산 원료의 이용률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라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어떤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생산 방식의 어떤 혁신 같은 것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산 원료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달 이용해서라든지 또 원산지에 민감한 원료라서 또 신선 원료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산 원료를 많이 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성이 좀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산 원료를 좀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산 원료를 좀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보면 식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 전체 규모가 좀 영세하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 부가가치 생산이 좀 저조한 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국산 원료 사용도 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식업당의 어떤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규모는 좀 많이 영세한 편이다 이런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농업과 연계 속에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식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소비자 또는 소비지 시장의 변화를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정리를 한 거긴 합니다만 5가지로 나누어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가치지향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 있고 좀 다양한 요구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건강지향이라든지 뭐 다각화, 뭐 세계화, 도시화, 활동적 이런 형태의 키워드들도 이야기되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요즘 식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로컬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만 이 단어 또는 이 의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에 있어서의 어떤 로컬 또는 지역의 의미를 상당히 좀 뭐 신선하다든지 안전하다든지 또 건강지향적이라는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이런 지역성의 어떤 중요성이 부상됨에 따라서 뭐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뭐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품 구성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측면에서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생산물에 대한 원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 작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IT의 발전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투명성이 강화되는 게 또 사실이다. 그래서 제품이나 가격, 기업 활동, 생산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는 이것에 대한 그 접근 요구가 쉽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 특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타격로를 통한 입수될 수 있는 가격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가격 측면에서 투명성은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발전에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지 또는 제품 구성 또는 수혜측 등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업체들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률도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도 이게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좀 더 가치지향적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 정도 식품 가치 사슬 측면에서 이런 식품 기업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치 사슬 측면에서 이걸 보자면 식품 가치 사슬은 뭐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식품 가치 사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 투입제부터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 그리고 뭐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투입제에서 농업이 받아서 뭐 생산을 해서 제조업체에 넘겨주고 뭐 제조업체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이 가치사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품 가치사슬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이 가치사슬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점점 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소위 말하는 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각국의 어떤 농업이나 식품 정책의 변화 그리고 또는 뭐 식품이나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식품의 산업들도 변동성이 증가되면서 어떤 식품 가격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식품 가치사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복잡성이 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이 정대된다는 말은 그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식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기본적으로 제조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정보 그리고 이력에 대한 어떤 검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표시제라든지 뭐 이력 관리 뭐 또는 정부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어떤 식품 산업이 계속적으로 가치사슬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 복잡성, 검증성에 어떤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농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 협력을 하려면은 당연하게 뭐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뭐 제가 뭐 제시는 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연계나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또 매출 증대나 이런 비용 절감 등과 부가가치 증대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목표가 일치해야 되고 그 거버넌스가 명확해야 된다든지 또는 의사소통 구조가 명확하게 된다. 또는 뭐 조직 간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호환성 또한 이루어질 때, 갖추어질 때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려니까 좀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는 사실 농림부에서 92년에 했던 산지강공 육성 정책을 하면서 아마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 때 뭐 6차 산업화까지 시행됐습니다만 사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어떤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의 결과물을 보면 대부분 식품산업과 농업을 연결한 것이 어떤 원료나 제품에 대한 식품 기업의 필요성이 이제 주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사슬상에서의 어떤 원료 구매를 위한 어떻게 사슬상에서의 이해관계 또는 협력의 필요성이 이제 이런 어떤 협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연계가 성공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이 성공 여부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사슬상에서 어떤 부가가치 정대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연계의 어려움이 농업 부분은 뭐 농업 부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식품산업 부문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품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그 환경 변화 중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지역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과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 산업 자체에서 현재 앞에 보셨듯이 국산 원료 이용률 자체에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R&D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 또는 소유자 수요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특히나 이제 기초 소재 식품 확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의 어떤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형태로 어떤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정한 유통 환경입니다. 특히 유통 측면에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유통 식품 중에서 어떤 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사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협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이런 연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전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원료 농산물 안전 수급 공급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가치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유통 안전 수출 문화 이런 것도 또 포함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범정부적인 어떤 연계 방안도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부분은 현재 식품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좀 규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요새 6차 산업화 이야기하면서 팜카페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외식이나 제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지역 차원에서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지자체의 조례 등이 이것을 좀 가로막는 측면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연계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또한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식품 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연계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에서 처음에 2년 전에 이야기했던 상생협력 유형으로 제시했던 5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발전하고 있는 IT 또는 ICT를 이용해서 소비자 니즈를 어떻게 이러한 연계 비즈니스 모델에 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이렇게 시간 제약상 좀 빨리 좀 진행한 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